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막걸리 토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덕수궁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종창 브라더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밖에 종창 네? 무슨 이상해? 종기 이름 같아? 아니면 열창? 열창? 아니 뭐 그래도 뭐 네. 정해진 대로 따라야지 어떻게? 자, 어김없이 오늘도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연구위원님 그리고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님을 모시고 덕수궁에서 역사를 보다. 이걸 바로 방금 전에 김종대 편집장께서 정하셨어요. 오늘 왜 우리가 덕수궁에 왔는지 우선 김창수 연구위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뭐 설명 길지 않고요. 네. 덕수궁이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외세의 열강 속에서 고종이 자신의 꿈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는지 그러다가 좌절됐는지 그 우리 역사의 꿈과 좌절,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4년의 대한민국이 그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덕수궁에 와서 고종의 꿈과 좌절의 그 현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꿈을 키우되 좌절하지 말자. 이야. 포스터 같아. 꿈은 키우되 좌절하지 말자. 말자. 예, 예. 좋습니다. 이 고색이 창연한 옛날 이 궁궐에서 말이죠. 네. 역사를 생각하고 꿈을 얘기한다는 건 참 멋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설레이는 일이에요. 네. 보니까요, 이 단풍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고 단풍이 빨간. 저희가 바로 잠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네. 바로 저희가 위에 단풍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서 네. 김윤상 기자와 함께 넷이서 이렇게 약 가로 50, 세로 50 네. 정사각형의 테이블을 두고 넷이서 네.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 특히나 저는 노란 은행잎이 나무에 절반 정도 매달려 있는 상태. 그러면서 한두 잎이 떨어질 때 네. 그때 제가 아.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가을 누구랑? 남자? 누구랑? 어. 자, 우선 고종도 100년 전에 커피를 마셨지만 우리도 지금 커피를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는 무슨 커피를 마셨을까? 그 고종은 네. 아마 그 당시에 네. 커피 맛을 모르고 마셨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커피 맛을 알기까지예요. 네. 우리는 그 믹스 커피도 마셔보고 네.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어려서부터 마셔보면서 이제서야 맛을 조금 알지 않겠습니까? 네. 고종이 그때 처음 마시면서 얼마나 맛을 알았겠습니까? 네. 왕이니까 그냥 먹은 거 아니야? 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좀 근대적 인간으로 살고 싶은 그런 뭐 고종의 뜻이 커피 마시는데 반영됐겠죠. 알겠습니다. 자, 고종 얘기를 하면서 현대사로 이제 좀 넘어오죠. 한국의 2014년 현실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도 굉장히 현안이 많았어요. 남북관계 현안이. 특히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러시아를 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품에 안고 푸틴을 만났어요. 주요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는 중국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4월달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한 1월 말부터 4월달까지 북한이 얼마나 이 말 협박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까? 예. 기억나시죠? 말풍선 마구마구 터뜨렸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 뭐 서울의 어느 지점을 어떻게 다양하겠다 막 원점 그랬었는데, 타격. 예. 예. 그런데 그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시진핑이 이제 국가 주석으로 취임할 때거든요. 맞아요. 2012년에 가을에 총서기가 됐다가 네. 2013년 봄에 국가 주석으로 됐는데 네. 그래 대체적으로 볼 때 자기가 국가 주석 딱 됐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동아시아의 경축의 분위기 이 속에서 네. 자기가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막 북한이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동북아시아가 긴장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진핑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그 불편하게 생각한 상태에서 그 군사 책임자였던 총정치국장이 중국에 가가지고 북중 관계를 좀 재정립해 보자는 취지에 갔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를 간 거는 지금 현재 러시아도 미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네. 이제 북한은 또 중국하고도 앞에 말했던 그 작년의 사정 때문에 아직도 아마 지금까지 북중 관계 역사상 제일 안 좋은 관계일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영희가 지난번에 북한의 실세 3인방이 왔을 때는 뭐 최영희가 뭐 한 3인자쯤 된다 그랬는데 네네. 갑자기 돌아가고 나서 최영희가 2인자래요. 그래 이제 2인자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뭐 친서를 가지고 갔으니까 네. 그런 많은 논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편집장께서? 예, 역시 그 한 2013년에 이제 그 핵위기가 뭐 생기고 나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북한이 야 그때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갔다. 솔직히 네. 좀 살살 할 걸. 너무 많이 나갔다. 이래 이제 또 이제는 저기 군사가 아니라 외교의 그 계절이 돌아온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측에도 평화 공세를 하지만 주변국하고 적극적인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고 얼마 전에 미국의 중앙정보국장 DNI라고 하죠. 네. 그 비밀리에 북한에 가가지고 오바마 특사도 전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강경하게 조성된 무드를 이제는 뭔가 어느 정도 보여줄 건 다 보여줬으니 이제는 좀 새로운 관계 맺기, 관계 조정기 네. 이런 어떤 그 맥락에서 주변국하고 일제히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바야흐로 어떤 그 새로운 짝짓기 외교의 계절이 시작됐다고 보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내년쯤에 아마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쯤. 지금 내년이 분단 70년이고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도 분단 70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정부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민간도 마찬가지죠. 네.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과거 2차 대전 종전 60주년 행사를 네.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 세계 수십 개 국가 수반들을 초청을 했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갔었는데요. 네. 아마 김정은의 국제 무대 데뷔가 한러 정상 아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될지 모스크바를 어떤 2차 대전 종전 70주년 행사를 러시아에서 하는데 거기에 네. 김정은이 가는 걸로 될지 아니면 그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만나는 걸로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절묘하게 지금 현재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60년대 말에 그런 것처럼 또 다시 1960년대 말. 네, 1960년대 이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일종의 등거리 외교를 하는 걸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북한이 중국하고 관계는 그렇게 싹 좋지 않으니까 그렇다 네. 해서 아주 악화된 거나 뭐 판이 깨지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러시아하고 관계 강화를 시켜나가면서 양쪽을 이렇게 슬슬 당겨보고 있는 거죠. 등거리 외교를 예. 또 하는 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탈북자 출신인 김형덕 소장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경제적인 원인이 컸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인력을 좀 내보내야 그 외화벌이 수단이 좀 되고 러시아에 굉장히 가 있는 그 노동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쿼터를 좀 늘려달라는 요구, 경제적인 요구 때문에 가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적어도 최영희 같은 경우가 어떤 특사로서 갔기 때문에 네. 만약에 경제적인 것도 물론 담에 있겠죠. 그걸 이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특사로서 갔으니까 최고 통치자의 의사를 전달하러 갔죠. 그러면은 이제 양국의 어떤 현재 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그러니까 마치 한 20년쯤 전에 고종이 이 변화하는 네. 동아시아의 물결 속에서 조선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고뇌했던 그런 비슷한 지금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고민을 하겠죠. 네네. 중국과 러시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변하는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북한이 지금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타개해 보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었고 네. 그걸 하면서 그 징표로서 네. 북러 경제협력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철도에 러시아가 20년간 네.
25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랬어요. 아,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의 철도 개보수 사업을 하면서 그 대가로 북한의 자원을 250억 달러 네, 정도의 자원을 개발하는 20년간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 문제가 바로 그런 외교 관계를 수립해 나 여러 번 이제 새롭게 다져나가는데 그 징표로서 당연히 경제 문제가 뒷받침 되겠죠. 제가 이번에 바로 어제죠. 그 부산의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서 하고 부산시가 주최한 네, 토론회. 예, 토론회 토론. 갔는데 네. 뭐 국제 회의라고 많이들 왔더라고요. 네. 거기에 그 러시아 친구 얘기가 러시아는 지금 저기 남북한 관계 한반도 정세가 좋아질 때만 노리고 있대요. 네. 노림수는 뭡니까? 러시아의 그러니까 노림수. 어느 정도 여건만 된다면 즉각 진출하겠다. 아, 경제적 예.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어떤 그 새로 열리는 어떤 한반도의 시장에서 다른 국가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지가 네, 네. 매우 강하다는 아. 이런 설명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북한은 어떤 동아시아에서 왕따 국가, 고립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어떤 고립이 이제 해빙될 때, 해제될 때는 이때는 또 거꾸로 된 경쟁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북한의 연이은 외교 항보라는 것은 네. 다분히 그것을 그 러브콜 하듯이 예, 이렇게 자꾸 그 유혹하는 듯한 네. 어떤 이런 외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경제 전쟁, 즉 이런 어떤 무한 경쟁 시대에서 국가 이익을 그 도모하는 치열한 어떤 경쟁은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한반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걸 박근혜 정부만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죠? 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물밑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네. 문제는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본물 터지듯이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시기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신냉전 관계가 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미국이 계속 압력을 넣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해라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당연히 이런 어떤 주변 국가 특히 이제 미국과의 그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되어지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는 정치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증표로서의 경제적인 협력까지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네. 봅니다. 결국 동북아의 지정학, 지경학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강대국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 네. 하위에 이제 한반도와 같은 중견 국가까지 예. 하나의 이제 동북아 정세의 중심. 나쁘게 말하면은 동북아 정세의 열점. 네. 예, 이런 화약고이기도 하고 또 번영의 잠재력도 가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네. 이 한반도가 이제 중심권이 된다. 네. 이번에 그 시사인의 남문희 기자가 이걸 분석하는 기사를 썼는데 한번 네. 일독을 권합니다. 옛날에 80년대에는 이제 네 개의 용이라 그래가지고 한국, 대만, 그래요. 싱가포르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중심이었다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냉전 시대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베트남 또 어떤 인도 이런 나라로 이제 또 그 중심이 이동됐다가 이제 저기 21세기에는 그 마지막 남은 새로운 어떤 그 개척지가 북한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거죠, 강대국의 관심이. 네.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분석이 이번에 기사가 됐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재미있는 거는 최용해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중국 언론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네. 어떤 요게 또 그러니까. 포인트네. 그러니까 예. 북한이 중국하고 관계는 살짝 냉랭한 관계인데 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다가가니까 음. 러시아 언론에서는 최용해가 러시아 그 외무장관 만나는 1시간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말도 원래 이제 이 식순에서 보면은 당연히 주최국이 먼저 네. 발언해야 되는데 최용해가 먼저 발언했다는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당사국인 러시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면 늦는 거는 이골이 난 나라거든요. 거기는 비행기 타면은 5시간 8시간 연착되는 거는 뭐 그러니까요. 심지어 비행기 푸틴 문제 때문이었더라고요 이번에도. 네. 예.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은 네.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 만날 때 어디 뭐 딴 자기 개인 일정 보다 1시간 늦게 가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는 원래 그런 나라예요. 네. 그런데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살짝 긁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친해지는 게 싫은 거구나. 이게 그렇죠. 바로 국제 정치입니다. 그렇죠. 아, 예. 이것이 바로 네. 다자 외교, 국제 정치가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래도 어찌됐든 29일인가요? 이번 주 말에, 그러니까 월요일이라고 치면 주말 경에 러시아산 석탄 4만 톤이 북한 나진항을 거쳐서 국내로 오게 되는 뭐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 운송 사업이 이제 본격화된다. 이게 뭐 또 다른 측면에선 남북 관계에 훈풍 요소가 되지도 않을까라는 경제계의 기대가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정도라도 시작되는 게 늦었지만은 네. 다행이다. 만시지탄이다 생각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년도 전부터 10년이 뭡니까? 오래 전부터 철도가 신실크로드다 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부산에서부터 이 경의선을 연결시켜가지고 또 경원선을 연결시키고 북한을 통해가지고 유럽까지. 유럽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네.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그건 노무현 때 한 거니까 싫다 그래죠. 안 네, 한 안 거고요. 하고. 근데 그런 어떤 원대한 계획이 네. 그 원대성이라는 거는 다 없어지고 이제 용두사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석탄 조금 이렇게 실어 나르는 이 정도인데 이게 용두사미로 그치지 말고 이게 출발점이 돼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시베리아 기차를 타고 수학여행을 네. 우리 청소년들이 네. 파리로 모스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오는 계기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다른 거 차치하더라도 철도도로 협력 사업은 빨리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차 타고 여행 가고 싶어. 더 늙기 전에. 아니 뭐 아직 멀었어. 괜찮아. 괜찮아? 저기, 예, 갈수 있어요? 괜찮고. 저기 뭐냐 그러니까 저 4대강 뭐 대우나 이런 데 쑤셔박지 말고 알고, 22. 철도 도로를 맞아요. MB 각각해서 말이야. 했으면. 예, 조금 더 해서 그 물류를 기존의 어떤 철도 기반 시설을 좀 확장하고 이걸 북한까지 내다봤으면 그 네. 돈이면 그 돈이면 떡을 쳐. 그다음에 자원외교 57조 떡을 쳐. 떡을 쳐. 미쳤어. 미쳤어. 이런 아. 걸 갖다가 이런 원대한데 거기서 좀 조금만 했으면은 뜯어서 무상급식 예. 해도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데 좀 원대하게 해서 어떤 통일의 자산을 확대하고 말이죠. 네. 예, 나중에 수학여행 저기 뭐냐 이런 거 갈 수 있는 네. 기반의 선투자를 좀 미리 하고 예.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 국민들이 저 아깝다 그러겠어. 그래서 뭐 한다고 자원외교 해서 그냥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요. 이익을 챙기려 했으면 또 몰라요. 수익은 빵원. 못 살아 내가 진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철도 타고 철도로 해서 수학여행 가는 게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1930년대에는 서울역에서 용산역에서 파리 가는 기차표를 팔았어요. 실제로 진짜? 그럼요. 우리 손기정 선수가 네. 베를린 어떻게 갔겠습니까? 맞아요. 기차 얘기 타고 들었어요. 갔죠. 예, 맞아요. 기차 타고. 뭐 새로운 꿈도 아니고 아니, 옛날에 우리가 오랫동안 했던 있던 거. 꿈을 잊었던 부활시키는 꿈을.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아. 일제시대 때도 했는데 분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륙으로 연결 통로가 끊겨버린 섬이 되어버린 나라가 된 겁니다. 아. 근데 그걸 다시 연결시키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서 신여성 나혜석이라는 신여성 있지 않습니까? 예. 나혜석이 뭐 하는 나혜석 여자였어요? 화가였습니다. 화가. 네, 나혜석 씨가 소설도 썼어요. 근데 이분이 멋있다. 1937년도인가 파리에 갔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신여성의 최초의 해외 나들이었는데요. 네. 근데 파리에 갈 때 어떻게 갔겠습니까? 기차 타고 갔습니다. 기차 기차 타고 타고? 평양 거쳐서 신의주 거쳐서 만주 장충 거쳐서 모스크바 거쳐가지고 모스크바 거쳐가지고 파리까지 갔어요. 파리까지. 나 못 살아. 그렇게 멋있는 여자가 나중에 기차 타고 간다 그러면 내가 같이 가야 되잖아. 이 저기 나 그런 여자 혼자 못 보내. 그래고 저 빨리 철도도로 연결해 좀. 철도도로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김종대 우리 편집장 네. 그 철도 타고 네. 갈 때 제가 나혜석 평전을 품에 안겨드리죠. 아. 평전은 저기 책이고 실물이. 나혜석을 안겨줘. 자. 좀 해줘. 봐. 야, 진짜 그게 저희가 1980년대 대학에서 학생 운동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2만 원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올랐어요. 5만 원? 한 10만 원 돼요. 10만 원.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철도도로 이게 현실로 꿈이 아니라 그 고종의 꿈, 우리가 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꿈이 아니라 현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의지가 없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죠? 이미 경의선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경의선은 지금
서울에서 임진각까지 해가지고 개성까지 다 연결돼 있지 네. 않습니까?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물론 이제 북한의 내부의 철도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한 시속 한 4, 50km 정도 되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철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느릴 뿐이지. 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대로 해가지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남북 선수단 공동 응원단을 네. 그 철로를 통해서 보내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네. 그 철로가 이제 몽고로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러시아 철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동해 쪽에서는 금강산에서 그 동쪽 54km 정도만 지금 철도가 단절돼 네. 있고 그것만 연결시키면은 되는 것이죠. 네. 아주 쉽네. 쉽네. 어렵지도 않네. 뭐 그거 뭐 개보수 1년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물류 측면에서 본다면은 북한 내부에서 철도의 속도가 느릴 경우에 그에 대비해 가지고 부산에서 나진으로 배로 보내고 네. 나진에서 철도를 연결시켜 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것이죠. 이야. 그러면은 부산은 유럽과 태평양을 연결시키는 거점 도시가 되는 것이죠. 이야. 부산이. 부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의 남동쪽 끝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은 유라시아 대륙의 네. 동남쪽 끝입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곳에 네. 부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야. 우리 김정은 편집장 좀 전에 말했던 지정학적 그런 위치를 우리는 지금 전혀 못 살리고 있는 네. 거죠. 자, 우리가 덕수궁에서 살짝 추운 가운데 3,000원짜리 커피를 먹으면서 예, 동부가 기차 타고 3,000원짜리 커피를 먹으면서 3천억 달러짜리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그럼 이걸 1만 킬로미터 정도의 기차 타고 가는 꿈을 또 꾸고 있습니다. 야, 그럼 우리는 예. 이게 한 그 3,000억 달러짜리 토론이라고 이름을 예, 붙이죠. 예. 장윤선의 팟짱. 최근 프랑스의 한 북한 유학생, 엘리트 유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던 이 유학생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쫓기는 형국이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어디 은신처에서 피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북한 인권 결의안 UN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되는데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유엔 총회 통과하는데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북한의 프랑스 유학생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상과 그 사람의 어떤 일생의 그 운명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성혜림 씨의 조카인 네. 이한영 씨가 스위스에 있으면서 네. 망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그때 우리 정보기관이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네네. 그 사람 수기 보면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서울 올림픽에 뭐 통역요원으로 참여도 하고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나중에 암살당했죠. 암살당했죠. 예. 지금도 조금 미스테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파리에서는 유병헌 씨 아들이 그 피해 다녔기 때문에 이번엔 북한 차례인지 몰라도 고위층 자제들이 연달아서 남북한이 일하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 줄여서 김종대라고 해요. 예. 그 저는 탈북자 단체 나가는데 다 김종대 그래 내 얘기하는 줄 알고. 북한에선 김종대가 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북한에서는 김종대가 최고대. 그래서 아이 뭘 또 북한에서 날 또 이렇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김일성 종합대학이래요. 김종대는 인기는 남한에서는 장동건이고 북한에서 인기도 그 정도 수준이네. 남북에서는 그 이상 없대. 네. 김종대가 최고래. 그래서 난 또 진짜인 줄 알고 우쭐했잖아 내가. 네. 근데 실제 이게 장성택 때 그 장성택 때 숙청됐던 고위 관계자의 자제인 걸로 전해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사실관계가 정확한 것이 아닌 게 왜냐하면 그 정보통, 뭐 소식통 뭐 이런 보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정보통, 소식통이면 되게 국정원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인은 정확하지 않으나 여하튼 누군가가 파리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 북한 관계자가.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고 조용히 그 사람의 문제가 안전하게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비슷한 시기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유엔 제3위원회. 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 상임이사회 통과를 할 수 있을까? 그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의제로 상정되는 것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 국가인 5개 국가 중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100% 반대할 것이고요. 그래서 ICC에 제소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거나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화시키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두고, 특히나 이번에 그 결의안의 내용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행위가 북한의 최고 책임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북한같이 이 수령을 최고로 하는 수령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어떤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국제사회에서 법적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북한은 좀 상당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인권 외교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대외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게 만일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은 상당히 이것은 인권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인 적대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미중 관계도 보면은 네. 항상 이 골치 아픈 게 인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 맞습니다. 망명한 걸 미국이 초청하면 미중 관계가 한순간에 그냥 냉각되고 악화돼 버린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인권이라는 것을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자신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가상적 의제화된 어떤 도발 수단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인권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답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낮은 차원의 결의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북한을 좀 강압하고 고립시키는 네. 이런 어떤 서방의 어떤 집결하는 이슈, 일종의 어떤 모멘텀으로는 작동이 된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분명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이 그렇다면 괜찮다는 얘기냐, 문제 삼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또 우리 개혁진보 진영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좀 균형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예, 재밌는 거는 이번에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을 ICC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걸로 지금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은 ICC에 가입 국가가 아니에요. 네. 미국이 ICC에 가입 안 한 이유는 ICC에 만약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그 ICC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 범죄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렇죠. 나라잖아요.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이라크에서 한 행동들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끔찍하죠. 그건 이제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지 네.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미군이 해외에 파병돼 가지고 네. 했었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미국은 그 ICC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도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는 국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김종대 편집자님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소홀히 했는가? 그럼 각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른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해 나가자는 그런 단계론적인 접근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전면화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그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법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제 이 인권의 보편성을 우리가 존중한다 이런 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원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떤 자유권 하나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경우에는 북한은 우리 김정일 편집장님 쭉 설명해 주셨듯이 다른
일단 사회주의 국가들이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다 그렇게 보일 거고 지금 그렇죠. 실제로 북한은 핵실험하겠다 지금 그렇게 반응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유권 하나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인권이라는 게 사회권도 있고 경제권, 뭐 생존권, 또 평화권 이렇게 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접근해 나가면서 북한이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서서히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부적으로 그것들을 시도해 나갈 수 있는 네.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효성의 원칙.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삐라 뿌리는 사람도 지난번에 김정은 편집장이 잘 분석해 줬듯이 그것이 대북력이 아니라 대남용이라 그랬는데 네. 그거 뭐 그 뒤에 또 보니까 막 80%가 밝혀졌더라고요. 예. 국내로. 근데 북한 인권 문제도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북한 인권을 해결하기보다는 이 정치적으로 뭔가 좀 어떤 북한을 정치적으로 뭐 공격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걸 주장하는 세력들의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좀 다진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북한 인권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죠. 예,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까지 다 진정성 있게 고민하는 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실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가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다. 네. 그런 점에서 전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사실은 인권은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렇죠. 개념이자 네. 가치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군대는 군대 인권 따로 있다고 사법제도 개혁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자들이 주로 북한 인권을 얘기한다는 그게 잘못된 것이요. 네. 그러니까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얘기하면은 네. 그 어떤 하나의 프로토타입, 인권의 본질과 원형에 가까워지는데 네.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네. 이상하게 북한 인권을 자주 얘기한다. 네. 이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도가 이게- 자꾸 느껴지니까. 그렇지. 더 그런 거죠. 그런데 아까 저 담벼락에 어떤 바바리 입은 아저씨가 네. 담벼락을 쳐다보고 한 20분간 서 있다 갔거든. 네. 그래요? 나는 저 담벼락 나무 밑에서 혹시 네. 저 무슨 실례를 하려고 그래가 네, 다행히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만 갖고 의심해서 저 아저씨를 뒤쫓아가 가지고 당신 실례하고 싶어 했지 기지 아니지 따지면서 막 추궁을 하면은 그 인권이겠어 아니겠어? 네. 그럼 안 되죠. 그건 아니잖아. 네. 결과를 갖고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동기와 의도를 목적으로 삼아서 보면은 여기저기 가다 보면 이런 덕수궁 공원 안에서도 담배 피는 놈들이 있을 것이고 별 이상한 짓 어디 으슥한 데 가서 남녀가 말이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자유가 있는 거고 인권이에요. 함부로 그렇죠. 남의 일에 개입하면 안 돼요. 네. 그 결과만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자, 저희가 하려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오늘 그 3,0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굉장히 위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종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북한 인권에 이르기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조금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보자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된들 그것의 실효성은 높지 않고 대신에 정치적 공세일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 북한 인권의 개선은 거의 안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잠깐 또 덧붙이자면은 네. 러시아에서 네. 이거는 역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당장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통과는 안 될 거죠. 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러시아는 또 국제적인 어떤 쟁점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네. 또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핵실험하겠다 이렇게 하고 네. 미국은 또 북한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핵실험하면은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복잡하게 또 그러니까 꼬여버리는 저는 이게 상황이 북한 된다는 거죠. 인권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국내 정치의 북한 인권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활용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 인권 결의안 제3위원회 통과된 날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 보십시오. 북한 인권 문제가 드디어 국제 법정에 서게 됐다. 반인도적 범죄가 이제 전부 국제 법정에 선다. 이거는 이미 올라섰어. ICC에 회부된 거야 그냥. 그런 상태로 기사를 써서 공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ICC에 북한이 가입을 했는지 미국이 가입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선일보 기사만 보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전부 국제법으로 가는구나. 오늘 종편에 탈북자들 나와서 신이 났어. 하루 종일 아주 신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ICC
아씨, 아씨. 그러니까 ICC라 그러지 말고 그냥 아이씨 이렇게만 해도 돼. 그러니까 뭘 좀 제대로 하든가 하려면 그죠. 뭐 전범을 제대로 다룬다든가 뭘 좀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미국이 좀 와서 참여하든지. 자기들은 일방적이고 그거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똑바로 해라. 아이씨. 1999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100주년 기념 국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가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 주제가 평화는 인권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때 ICC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고 미국이 가입해야 된다.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는 방법도 인권 문제를 제기했던 그 취지에 맞는 인권적인 방법으로 제안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북한 인권을 정치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역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른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도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장윤선의 팟짱. 머리가 좀 더 아파지는 이슈이긴 한데 국내 현안으로 살짝 들어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방산 비리가 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마무시한 수준으로 이제 되니 정부에서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매머드급. 그렇죠. 네. 매머드급 여기 중요해요.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합조단이 김기동 검사. 네. 섰는데 무려 100명이 넘는 구성원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너무 요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기 거래에서 비리는 둘로 나눠봐야 됩니다. 최초 비리와 최종 비리. 최초 비리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 북한에서 뭘 쐈대. 못 보던 거거든. 그러면은 이걸 막 언론에서 부풀려 하루 종일 틀어줘. 그런 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고 한국군이 이제 엄청나게 들이까요. 그런 다음에 예비역 장성들이 움직여요. 야, 외국 어디 방산업체 가면은 그 좋은 무기 있다더라. 내가 그걸 소개하겠다. 이래가지고 후배들을 꼬셔. 그럼 군사기밀이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없던 계획이 국방부의 중기국방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긴급 소요로 반영이 돼. 이때는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되든 그 업체의 특정 업체의 무기를 위주로 다 짜여진 판입니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양에 맞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게 바로 최초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반도 북단에 우리가 모르는 초강대국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뭐 특수부대 세계 1위, 중국도 못 갖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위협이 김정은 시대 와서 새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럴 때 안보를 하는 거는 외국 무기를 빨리 사오는 것이 안보를 하는 것이다.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예컨대 무인기가 처음에 별거 아니라 그랬다가 심각한 위협이 되니까 레이더 사러 이스라엘 가잖아요. 없던 무기 구매 계획이 막 소나기처럼 쏟아져요. 이렇게 하면 많게는 수십조에서 적게는 수천억까지 여러 어떤 무기 도입 사업이 국방 정책의 계획도 없이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국방 정책의 일관성이 거기서 붕괴돼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군사 정책의 합리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법적인 기밀 거래라든가 로비라든가 이런 게 판치는데 최근에 방산 비리는 이걸 수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어떤 특정 업체가 먹는 판으로 다 가고 있는 무기에서 뭐 시험 평가서를 조작했다든가 가짜 짝퉁 부품을 납품하겠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 어떤 부품을 중고품으로 바꿔치기 했다든가 주로 이런 비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를 좀 부풀렸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지난 7년간 때려잡고 있었고 앞으로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105명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메모드급 수사본부를 차렸다면은 무기의 소요까지 봐야 됩니다. 무기의 소요까지 봐서 치고 들어간다면
이러면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율곡비리 척결이라고 그 대규모 무기 도입 척결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또 똥파리 쇠파리 다 몰려들었어요. 그 수사 좀 한다는 놈들 거기 다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기 획득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군기 잡아서 앞으로 청와대가 무기 도입을 좀 마음대로 주물르겠다는 소리 아닌가 혹시 이런 의문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방위사업청, 방사청이라고 하죠. 방사청이 이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지고 이제 방사청을 없애버리자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뭘 없애버리자는 게 이 정부의 또 중요한 특징이 아닙니까? 근데 일단 지난번에도 보니까 해경을 없애버리자 네.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국민안전처 이걸 국가안전처에 국가안전처인가요? 국가안전처로 만들. 경비로 바뀌었어요. 해양 경비로. 예. 그랬는데 보니까 이 인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이름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 보직 엄청나게 많이 또 퇴役 군인들 보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뭘 새로 만드는데 새로 만드는 거 보면은 이게 산으로 가버리는 거고 네. 이렇게 지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또 방위사업청 없애겠다 그러는데 그게 방위사업청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그 방산 무기 구입부터 그러니까 소요 구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에게 그걸 맡겨놨을 경우에 군은 애초에 처음부터 무기를 사용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일 좋은 무기만 쓰고 싶어하고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어떤 컴퓨터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수준에 맞는 것보다 무조건 좋은 걸 사고 싶어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좀 전문적인 집단에게 투명하게 무기를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최적의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사청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우리 지난번에 김정은 편집장 말한 것처럼 MB 정부 때 들어와가지고 그런 취지와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취지를 살리고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취지를 또 망가뜨렸고 그때 그 시스템을 붕괴시켰던 그 원인은 그대로 간직한 채 그러면서 뭐 방선비를 하겠다 척결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갈지 또 사는 것 아니, 같아요. 우선 그 우리가 좀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 방산 비리로 구속된 방사청 직원이 지금까지 11명 나왔습니다. 네. 전원 다 보수 정권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11명 중에 4명이요. 예. 야. 그런데 왜 방사청에서 이렇게 실무자들이 뇌물을 받고 기밀을 빼돌리고 이런 일이 생겼는가? 네. 언제부터인가 보면은 보수 정권이 돼서 방사청을 흔들면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방사청에서 뭘 하면은 다 뒤집어. 국방부나 청와대가 이러다 식물청으로 만드니까 실무자들이 비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딴 데 눈을 돌리다가 비리를 저질러요. 이러면서 그 비리가 갑자기 늘어났지. 애시당초 이 방사청이 그 출범된 2006년 참여정부 당시죠. 그때부터 참여정부 끝날 때까지는 비리가 한 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을 증진하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만든 방사청은 그 자체로 많은 효과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보수 정권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데 비리 척결한다고 완장차고 온 기관장이 허구한 날 비리 척결이래. 그래서 그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의 경우에는 취임하는 날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뇌물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과 현찰이 지인 집에서 발견이 됐다고 사과 상자로. 아니 그러니까 다 열심히 사는데 혼자 선도부 마냥 몽댕이 들고 설치는 놈은 뭔가 이상해. 그러더니 결국 누가 비리를 저질렀는가 보니 MB의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장수만 청장 이분이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그 뒤로 비리가 막 터져. 그러면은 이 방사청의 시스템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방사청을 사심을 갖고 정권이 흔들러서 무기 거래를 자기들이 어떻게 좀 주물러 보려고 했던 요게 몸통입니까? 이건 국민들이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기 새누리당이나 그 청와대가 방산 비리 척결하겠다고 하는 뜻은 여태까지 그 군피아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방사청을 제거해버리고 그렇죠. 앞으로 그 무기 거래를 직접 통제하고 싶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군사 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왜 무기 도입에서 뭉청뭉청 정치 자금이 빠져나가고 왜 대규모 권력형 비리가 있었냐? 그건 정치 권력이 마음대로 주물렀기 때문이에요. 그 최초의 연결고리를 끊어놓은 게 참여정부고 그땐 비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망가뜨려 놓고 똥 다 싸질러 놓고 이거는 남보고 치우라 그러면은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산비리 척결을 제대로 하려면 무기 소요부터 그다음에 이 보수 정권 들어와 가지고 청와대가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이걸 수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자원 외교 할 때 방산 외교 한다고 또 실적 올리려고 터키에 전차 수출하고 그 수출한 기업이 지금 거의 망할 판입니다. 무리한 수출 계약으로. 이러면서 막 그 자원 외교보다 무기 수출은 더 참혹해요. 이렇게 흔들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규명하자 그러니까 요거는 또 안 한다는 거야. 요건 안 하고 검찰 합수부에만 맡기자 이 얘기예요. 그건 정책을 안 들여다보고 밑에 쪼무레기 갑들은 빼고 을병정만 잡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수사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우리가 너무 80년대 요약 정리가 잘 돼. 80년대 90년대 이제 사사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담식으로 사람들께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맘 놓고 욕을 해도 후환이 두렵지 않는 대상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북한, 두 번째가 정치인, 그리고 세 번째가 여성, 그다음 네 번째가 전라도. 이거 뭐 막 욕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후환이 두렵지 않다. 80년대는.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사회감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성들 욕하면 큰일 나는 사회로 됐습니다. 네. 변화된 거예요. 네. 발전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지역 감정 문제도 아직 또 남아 있긴 합니다. 많이 해결됐습니다. 네. 함부로 뭐 이렇게 욕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맘 놓고 욕을 하고 또 정치인도 우리가 맘 놓고 욕을 하고 특히 이제 정치인 중에서는 요즘 들어서 맘 놓고 욕하는 게 특히 이제 민주당 새정년 네. 맘 놓고 욕하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네. 근데 새로 하나가 이제 늘어난 게 있어요. 그게 군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엄청나게 많은 세금 들여가지고 나라 지키라 했더니 우리 작전 통제권도 안 가지겠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하는 거는 작전 통제권을 가지는 군이 되어야지 네. 그 군대가 내가 전쟁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 기획과 수행에 맞는 무기를 내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하겠다 그러지. 그리고 군대 내에 서구한 날 방산 비리 같은 거 일어나는 거지. 군대 내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군대에 대해서는 이제는 맘 놓고 욕하는 정말 창군 이래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상태로 지금 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는 이번에 방산비리 척결 과정 속에서도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 군은 계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별로 신뢰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신뢰받지 않아야 전자권을 안 가져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동북아 평화 지구방위대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것도 고도의 전략이야. 고도의 내가 전략이야. 보기에는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뭐 하는 게 각하가 아니에요. 그냥 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럼요. 너무 토달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 방산비리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군을 많이 지금 뭐 저도 신이 나서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래서 밥 벌어먹고 살고는 있습니다만 좀 부끄럽네. 그런데 아니에요 선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뭐 군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사회로부터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실제로. 군 내부가 군 지휘관들은 군 지휘관들이 사회에서 몰매 맞고 그러니까 지들이 윤일병인 것처럼 구타 가혹행위 당하고 있다고 충격적이다.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아우, 군을 팟캐스트 와해시키려는 음모라는 거야. 세상에. 예, 제가 성우의 정책국장하고 토론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분들 대단하시다 상상력이. 예, 그래가지고 아니 뭘 와해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휘관이 지휘관답고 군인이 군대답지 않은 게 왜 군을 와해시키는 것이냐? 아니 보십시오. 전쟁 나면 작전권 안 갖겠다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군 사법제도 개혁을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 나면 군 사법제도가 그 지휘관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군사법원을 못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민간 법원이 60개입니다. 네. 근데 군사 법원은 83개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군사 법원 사건 처리 숫자가 민간 법원의 5%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80개예요. 이걸 왜 못 없애냐 하면은 그래야 그 체제가 그대로 전쟁 때 지휘관 사법권으로 쓰이기 때문에 못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작전권을 안 갖겠다는 지휘관들이 군대가. 웬 사법권에 그래 집착을 합니까? 그리고 재판관이 다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법관이 공부를 하시든가 하시든가. 그러려면 군대를 하지 말고 아이고. 어디 그 법관이 법무원을 되셔야 돼. 하시든가. 네. 그리고 이거를 한 5개 정도로 통폐합해도 전쟁 나면 전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평소에 연습하면은 판무관들이 파견해서 다 돼요. 해요. 예. 근데 전시하고 똑같은 체제를 평시에 운영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휘관이 지휘권에는 관심 없고 지휘관의 권위에 관심이 많은 나라예요. 지휘관의 권위. 말 되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나라지 지휘권은 관심이 없어. 그러니 참 큰일이에요, 이게. 그죠? 네. 사회가 그 군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방산 비리 문제라든가 군인 고문제를 제기한다고 군 내부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충격이네요. 우리나라 군이 과연 스스로의 힘으로 이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방산 비리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어디서부터 검토를 해봐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뭐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방산 비리 척결은 과거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편집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70년대부터 이제 율곡 사업이라는 걸 했는데 그래서 율곡 이께서 그 임진왜란을 앞두고 10만 양병설을 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율곡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율곡 사업을 했는데 그게 다 비리 덩어리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소요 제기 때부터 김정일 편집장이 했던 것과 또 동일하게 방산비리 척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국방장관들도 몇 명 이렇게 다 아웃되고 그런 네.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방산비리 율곡 비리를 척결하지 않았다면은 율곡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율곡 선생을 욕되게 하는 이런 네. 것 이런 불명예스럽게 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통영함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통영함이 그렇죠. 방산비리의 원상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네. 통영 시민들의 자존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 한산대첩에 일어났던 곳이 이제 통영 인근이기 때문에 그런 게 고려돼가지고 통영함이 되었는데 통영함이 지금 방산 비리의 완전 상징처럼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정말 이순신 장군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불명예를 먹고 사는 게 군이 됐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욕 먹는 맷집이 좋아 이것들이. 아, 나 환장하겠어. 두들겨 패다가 내가 지친다니까. 그런데 일반 그 밑에 초급 간부들은 사기가 푹 떨어져 그러는데 위에 장군들 보면 맷집이 좋아. 야. 그래가지고 더 때려라 이런 식이구나. 그래가지고 영관 장군급쯤 되면은 네. 내가 뭐 나이롱 뻥으로 2계급 딴 줄 알아? 욕 먹어가면서 시열 이래가지고 온갖 저기 쿠사리 다 먹고. 네. 그래서 군대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휘관은 지랄하는 자리고 참모는 참는 자리다. 이야, 이런 끔찍하다.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 그래서 참모 때 참다가 지휘관 때 지랄하다 보면 장군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뭐 2계급까지 올라왔는데 니들 좀 떠든다고. 아니 뭐 그런다고 해서 그리고 저기 뭐냐 또 예비역 장성 숫자도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산화된다고 공포를 팍팍 조장하면은 네. 요거 제압이 가능하다고. 언제는 뭐 군을 흔들어 내봤자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로 한번 공포를 뿌려대면 하여간 잠자는데 코에다 대고 모기약 계속 팍팍 뿌리듯이 뭐 좀 이제 얘기 좀 하려 그러면 입에다가 그냥 북한이라는 살충제를 팍팍 하면 말을 못해 욕 나올라. 네, 정말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오후 무렵에 저희가 그 사실은 이 방송은 월요일에 나가지만 저희가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은 21일 금요일 오후 아닙니까? 저희가 햇살이 조금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햇살이 거의 오늘 뭐 약간 날씨가 꿀꿀해서 흐려서 그런데 해가 벌써 지기 시작해요. 근데 군대 얘기하면 더 꿀꿀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고종 우리가 이 나라를 잃은 슬픔, 대한제국을 잃은 슬픔의 역사의 현장에 저희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뒤틀린 남북 관계 그리고 또
우리 자주국방도 안 하겠다는 군인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덕수궁 온 거 아니오? 아 그래서 오늘 여기 왔지.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석조전이 바로 이제 근대 국가로서 대한제국을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고종의 염원이 서려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석조전이 고종 때 완공되지 못했어요. 1910년도에 나라를 뺏기고 나서 그때 완공됐기 때문에 저게 바로 고종의 좌절된 꿈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꿈을 꾸고 그러면서 이 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좌절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 꿈을 실현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모든 것 우리가 시베리아 철도로 가는 그 꿈을 꾸는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안보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고 군이 바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김정일 배차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 보여. 내 꿈의 미래가 안 보여. 아니 원래 고종이 실패한 것도 작전권이 없어서였어요. 당시에 갑오 농민 전쟁이 있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이 각기 들어와가지고 청나라는 그 왕실의 훈련대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왕실의 시위대를 장악한 겁니다. 네. 이 둘이 군권을 양분해서 나눠 가지는 순간 국가의 정체성이 증발해 버렸어요. 네. 그 뒤로부터 정치적 주권을 잃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건 이제 고종의 좌절이라면은 바로 여기서 이미 비극은 시작된 것이고 저는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꿈만 꾼 거예요. 네. 꿈만 꾸다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베리아 가는 꿈은 어떻게 꿔야 되느냐? 네. 그냥 꾸면 안 돼요. 음. 누구랑 같이 갈 것인가를 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러면은 거기에 나혜석? 전지품이 않고 가겠다. 그런 꿈을 꾸면 되잖아요. 아니 전직은 안 그렇게 된대. 나에서 아니, 실존 인물. 아니 그러니까 저기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 방송을 들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약간 상상의 여지를 남겨야지. 네. 그러면 시커먼 남자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러시아 보드카 하나 까면서 17일, 20일 한 달 그 기차 안에 있나가는 게 그게 어떻게 꿈입니까? 악몽이지. 나에서 그러니까. 사전을 읽으면서 가라니까 기차에서. 아니 근데 여기서는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종대 편집장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나혜석 같은 존재가 정치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고종처럼 저렇게 흐물흐물해가지고 전자권도 없고, 에? 큰일 났어.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했던 거 지금 국민들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막 욕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세 가지가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뭘 욕하냐? 북한 막 욕한다. 우리 남북 화해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어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로서 남북 화해라는 과제를 던져주는 거고 정치권 막 욕한단 말입니다. 정치 개혁하라는 이야기예요. 정치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 막 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놓고 욕해요. 군인들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자주국방 해라, 국방 개혁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꿈이 또 우리 다시 여물기 시작하는데요. 네. 꿈은 여물어지는데 할 일은 되게 많은 것 같다. 아 맞아요. 네. 그다음에 평양 그 중앙아시아 모스크바 지나갈 때 그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탄다고. 네, 그럼요. 그분들이 아름다우셔. 우리가 현지에 가서 느껴야 돼. 그러고 저기 그 이런 어떤 그 꿈은 모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자, 모험심. 저희가 얘기하는 가운데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차츰 시간이 오후 들면서 그 중년의 나들이객들이 조금 눈에 띄긴 했는데 역시 관광객들은 때로 다니는구만. 저는 때로 왔다가 때로 갔어. 이 지금 막 은행잎이 막 우수수 지금 떨어지잖아요. 네. 저 모습을 보니까 막 시상이 떠오르는데요. 네. 갑자기 또 가을 남자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야 멋있다. 네. 저희가요 어느덧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1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막걸리 토크를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오늘의 이 차담, 덕수궁 차담이 저는 그 상징하는 바도 굉장히 크고 한편으로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현장인 것 같은데요. 더 가을이 늦기 전에 더 깊어지기 전에 덕수궁 나들이를 좀 청취자들께도 권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 앞에 벤치 애들 뽀뽀하고 있다. 그러네 진짜. 어머, 고개를 어머 돌려야지. 진짜네. 고개를 돌리면 고개를 빨리 제가 끝내야 돼. 이 자유를 줘야 돼. 이 가을에 뭘 할 것인가. 이 가을에 뽀뽀할 권리와 자유를 줘야 참, 돼. 이 가을에 제가 갑자기 또 이 김현성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을은 생각을 가지고 별을 다듬어서
내 마음속에 보석을 만드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저거 뽀뽀하는 거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보석을 만듭시다. 우리 아, 내가 그 짝으로 앉았어야 됐는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